안녕하세요. 대박천국 프리미엄 황서연입니다. 오늘도 샤프슈터 방문한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오늘은 정부가 곳간을 활짝 열면 늘 물가가 오르는지를 주제로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물가 상승의 경로 그리고 금리 상승까지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그럼 방문한 파트너의 스페셜 리포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지난 주말 미국에서는 딱 하루 만에 2년물 금리가 23베이스포인트나 오르는 경이로운 일을 겪었습니다. 남미도 아니고 미국에서 말이죠. 근데 특히 2년물 금리라고 하는 것이 연준의 생각이 가장 많이 반영된 금리다라는 점에서 딱 하루 전에 정말 거의 1회분의 금리가 하루 만에 올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없었던 새로운 뉴스가 생겼다는 말이 될 겁니다. 이 블러드 총재의 매우 과격한 발언 때문이었어요. 그는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연준의 행동이 좀 더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올 상반기까지 1%포인트 금리 인상을 원한다라고 발언을 했거든요. 그의 발언 직후 FF에서는 3월에 50베이스포인트 금리 인상이 거의 기정사실화돼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지난 1994년 이후 멸종된 줄 알았던 빅풋의 전설이 다시 등장한 겁니다. 정말 시장 변화가 놀랍습니다. 돈을 많이 찍어내면 찍어낼수록 물가는 오르죠. 그런데 돈을 많이 찍어내기만 했다고 해서 물가가 반드시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또 정부가 곳간을 활짝 열면, 그러니까 재정을 많이 쏟아 부으면 물가는 오르죠, 당연히. 그런데 정부가 돈을 많이 쓴다고 해서 물가가 무조건 오르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은 이 물가 상승의 경로를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예를 돕기 위해서 간단한 예를 들어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죠. 10평짜리 원룸에 살던 흥분의 부부가 아이를 많이 낳았어요. 그래서 모두 식구가 10명까지 늘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살기가 어려울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죠. 방법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할머니네 집으로 보내고 큰아이들은 돈 벌어서 분가시키면 되죠. 아무튼 흥분의 집에 아이들이 머물지만 않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죠. 머문다면 100평 정도 되는 집으로 넓혀서 이사를 한다고 하면 아이가 많아졌다라는 점 때문에 불편하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흥분의 식구를 돈으로, 그리고 또 흥분의 집을 그 나라의 경제 규모로 생각하고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돈을 엄청 찍어냈어도, 식구가 아무리 많아도 그 돈들이 흥분의 집에, 그러니까 그 경제 안에 남아있지만 않고 모두 집 밖에 나가 있다면 불편하지 않아요. 발행된 돈들이 경제 안에 머물지 않고 전량 은행으로 되돌아온다면 물가가 오를 이유가 없죠. 혹은 집 규모가, 그러니까 경제 규모가 커진다고 해도 불편하지 않아요. 물가는 이런 균형이 깨졌을 때 오르는 겁니다. 우선 돈을 엽기적으로 많이 찍어내고도 물가가 크게 오르지 않았던 사례는 과거 미국의 금융위기 그리고 일본의 부동산 위기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있어요. 두 경우 모두 발행된 돈들이 그저 은행의 부실을 치료하는 것 말고는 딱히 경제에 투입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많이 찍어낸 돈들은 다 어디 갔냐고요?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해외 밖으로 나갔거나 혹은 은행으로 되돌아가 버렸어요. 당시 위기는 미국의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될 정도의 충격이었어요. 비록 미국이 촉발했던 금융위기라지만 그로 인해 리스크 프리미엄은 급등하게 되고 안전자산인 달러의 해외 수요가 덩달아 급증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도 그날 이후 달러를 엄청 댕겨두지 않았습니까? 물론 금융위기 이후에 잠깐 미국의 물가가 상승했던 구간이 있었어요. 왜 없겠습니까? 발행된 화폐가 많은데. 그런데 발행된 화폐량 대비 물가가 매우 도드라지게 상승하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도 마찬가지였죠. 부동산 부실이 은행의 부실로 전이되는 과정은 미국의 2007년도 금융위기와 많이 닮아 있어요. 돈을 찍어내긴 했지만 은행의 부실을 치료하는 데 쓰인 것 말고 잉여 통화는 대부분 저금리 조달 통화가 돼서 해외로 많이 나가버렸어요. 제 또래의 의사님들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이자가 매우 싼 일본 엔화 대출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당시에는 의료 장비를 많이 구입을 했었으니까요. 게다가 일본에게는 더 큰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대대손손 우파의 나라라는 점이죠.
세계대전 이후로 자민당이 집권당을 놓친 적은 딱 한 번밖에 없었을 정도로 이 좌파가 집권을 한 경력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재정을 충분히 쓴 적조차 없습니다. 우파의 나라답게 일본인들의 속성 역시 돈을 많이 쓰지도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일본에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요. 이 스탠드바 같은 곳에서 직장인들이 딱 술 한 잔 시켜놓고 모두 기도하고 있었어요. 물론 지난 2013년 이후 아베노믹스 이후에는 이제 일본이 디플레의 나라다라는 그런 오명은 좀 탈출한 것 같습니다. 몇몇 제품의 물가 상승 폭을 보면 간장이 최대 10%, 햄류가 최대 12% 상승하는 등 이제는 생필품들이 오르기 시작을 했으니까요. 아무튼 당시 발행된 돈들이 경제에 과도하게 투입되지 않았다면 물가 급등을 야기시키지는 않아요. 물가가 상승하는 것은 경제 규모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투입된, 그러니까 잉여 유동성 때문이죠. 자, 이번에는 정부의 재정과 물가와의 관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가 쪼그라들어요. 그러면 대부분 금리를 좀 낮춰주면 치료가 됩니다. 하지만 이 쪼그라드는 정도를 지나서 침체에 빠지게 되면요, 리세션에 빠져들게 되면 이때부터는 통화정책으로만은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공포에 쩔게 되면요, 소비부터 줄이고 저축을 늘립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이자를 낮춰주고 기업들에게 투자를 좀 하세요라고 유도한다고 해도 그게 잘 작동하지 않아요. 공장이 자발적으로 투자를 늘리려면 적정 재고 아래로 재고가 내려가서 이제 설비 투자가 필요해졌다라고 느낄 때죠. 단지 이자율 좀 낮춰준다고 해서 물건이 안 팔려서 재고가 산더미처럼 늘어나는데 투자를 강화하는 얼빠진 기업은 없어요. 이럴 때 국가가 나서서 재정 투자를 집행해서 돈의 물꼬를 터줘야만 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재정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있어요. 공짜 정신은 없다라는 점인데요. 많이 쓰면 환율은 당연히 상승합니다. 환율이 상승하면 당연히 물가 상승으로 되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유럽 같은 선진국에서도 GDP의 3% 이내로만 집행한다라는 이른바 재정 준칙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하지만 국가 재정이 무조건 물가를 끌어올린다라고 볼 수도 없어요. 자, 흥분의 가족이 100평짜리 집으로 이사 간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재정의 화폐화를 통해서 설령 돈을 더 발행해서 과도하게 썼다고 하더라도 투입된 돈에 비해 경제의 규모가 같이 커진다면 물가는 오르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미국에서 급하게 물가가 오르는 이유가 다 설명되죠? 물론 지금도 미국 수입 물량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롱비치 항구에서 하역을 기다리며 대기 중인 선박이 지난 주말 기준으로 89척. 여전히 미국의 물가 상승의 주범은 공급망 충격 때문이에요. 이런 것들은 아무리 연준이라고 하더라도 어찌해볼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내심만 발휘해야만 했죠. 두 손 딱 두 발 딱 놓고 있었던 연준이 갑자기 행동을 개시하기 시작했던 것은 잉여 유동성 문제가 새롭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미국에게는 매우 근사한 계획이 있었어요. 중국이 미국 GDP의 80%까지 추격해온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은 기축통화의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장 규모를 좀 더 획기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었거든요. 이 소비가 GDP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의 입장에서 이 바이러스 위기에도 불구하고 소비를 늦출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핑계로 보조금을 주어서 소비가 정체되지 않게 조치했습니다.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아시겠지만 기업들에게 돈을 빌려줍니다. 정부에서. 그러면서 고용의 유지 조항 등 몇 가지 정부가 원하는 기준에 만족한다면 돈 안 갚아도 돼. 라는 조항이요. 이건 그냥 기업들에게 뭉칫돈을 안겨준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경제에 돈을 쏟아 부은 거죠. 미국은 기축통화를 가졌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해도 물가가 그렇게 크게 오르진 않아요. 가끔 시장이 너무 활발해지고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유동성, 즉 M2가 너무 비대하게 커지면 물가가 좀 오르기는 합니다만 M2와 관련된 문제들은 대부분 중앙은행에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합니다. 지준율을 상하향 이런 식을 통해서 아니면 공개 시장 조작을 통해서 말이죠. 아무튼 흥분의 식구는, 그러니까 미국은 일단 아이부터 낳았습니다. 돈을 살포했어요. 그들이 커서 사는 게 답답해지기 전에 늘어난 식구만큼 넓은 평수로 이사 계획을 세워놨던 거죠. 그게 바로 BBB 플랜.
그러니까 집 평수, 경제 규모를 늘리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BBB 플랜은 돌연 조만친 의원에 의해서 원천 차단되고 말았어요. 이미 식구는 크게 늘어나 있는데 이사 날짜 잡고 계약서 도장 딱 찍기 직전에 물거품이 돼버린 겁니다. 그날 아침에. 그러니까 미국은 현재 GDP 규모 대비 필요 이상의 돈들이 경제 안으로 유입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과잉 유동성의 시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집은 아직도 10평인데 10명의 식구 다 커서 살고 있어요. 숨이 막히기 시작한 겁니다. 앞서 거론해드렸던 이 공급망 충격은 연준의 힘이 닿지 않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과잉 유동성은요, 누가 뭐래도 연준의 영역이에요. 갑자기 연준이 통화 긴축을 서두르는 이유가 됩니다. 그나마 좀 다행인 것은 지난해 11월에 통과됐던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물적 인프라 투자 법안에 대한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이 이제서야 발표됐다라는 거죠. 사실 처음에는 미국 하원이 BBB 플랜과 분리될 수 없다라면서 함께 통과시키려고 애를 썼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만 먼저 통과시키면 공화당이 반대할 것이다 라는 것이 둘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는 더 기다릴 수 없게 됐습니다. 이 과잉 유동성 때문에요. 그래서 양당이 모두 찬성하는 것부터 우선 실행하자라는 취지로 생각을 바꾼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백악관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도로, 교량, 철도, 대중교통 인프라 개선에다가 800억 달러 이상이 배분되었고요. 기후변화 그리고 광대역 네트워크 개선에도 투자금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기차 충전 시스템, 충전 시설도 약 한 75억 달러 정도가 배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비록 처음 계획은 100평짜리 집으로 이사가는 것이었는데 요건 좌절됐고 아쉬운 대로 한 40평 정도로 이사는 갈 수 있게 되었단 말이죠. 이 BBB 플랜까지 한꺼번에 처리되었으면 참 좋았을 걸 하는 생각, 아쉬움이 좀 남지만 이것만 가지고도 돈들은 좀 더 활성화되고 미국의 GDP 규모를 적절하게 키울 수 있어요. 제 생각이 맞다면 이 공급망 충격과 관련된 물가 상승을 제외한다면 잉여 유동성 문제로부터 야기된 물가 상승분은 하반기가 되면서 점차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왕 물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 외에도 물가 상승 요인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도한 포퓰리즘이라든지 전쟁 같은 지정학적인 위험 혹은 국가의 신용도가 낮아질 때도 물가는 상승을 합니다. 우선 과도한 포퓰리즘이라면 남미의 사례를 들 수가 있겠죠. 복지는 반드시 필요해요. 하지만 경제 규모를 늘리는데 거의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주는 돈이니까요. 각종 복지를 이유로 돈을 경제에 투입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시중에는 화폐 유동성만 많아지는 거예요. 그냥 쉽게 설명을 해서 10평짜리 집에 흥분의 식구가 30명까지 늘어났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속 터져 죽습니다. 화폐 유통량에 맞춰서 GDP 규모가 늘어나지 않으니까 그만큼은 고스란히 물가를 올리게 되는 거예요. 부메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이라면 독일의 하이퍼 인플레이션 등 사례가 굉장히 많죠. 이 1965년도 전후로 미국에서도 물가 상승이 두드러진 적이 있었는데요. 베트남 전쟁으로 인해서 생긴 물가 상승이었어요. 당시 미국의 국방비는 GDP 대비 무려 7.1%에 달했죠. 이를 조달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던 금보다도 더 많은 양의 돈을 찍었는데요. 이게 대부분 전쟁 물자에 쓰였으니까 당연히 물가는 오를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전쟁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죽었죠. 이 노동시장의 상당한 결손은 급여 상승의 요인이 되고 이른바 웨이지 프라이스 스파이럴을 가져오게 되면서 구조적 물가 상승의 단초를 만들게 됩니다. 딱 지금 미국의 상황이 그래요. 바이러스로 죽거나 조기 은퇴하는 바람에 생긴 이 노동력의 결손, 또 그로 인해서 생긴 급여의 상승이 물가 상승의 선순환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라든지 혹은 사회에 돈만 뿌려졌고 적절한 GDP 상승이 무산되었다는 점도 당시와 상당히 비슷하죠. 이 당시 미국의 대통령은 존슨이었는데요. 이 부랴부랴 GDP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 소위 Great Society, 위대한 사회를 표방하면서 재정을 늘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GDP 규모 대비 너무 많은 돈들이 뿌려진 상황이라서 오히려 악영향만 끼치게 됐어요. 이 적절히 배가 고플 때 음식을 먹어야 살로 가지 않습니까? 너무 허기져서 피골이 상접해 있는 상황에서의 음식은 오히려 환자를 그날로 죽게 할 수도 있으니까요.
미국은 80년대에도 물가 급등 사례를 한 번 더 겪게 됩니다. 역시 비슷한 이유 때문이었어요. 당시 냉전과 더불어서 과도한 우주 개척에 대한 경쟁적 투입, 이것이 물가 상승을 만들게 되죠. 흥분의 식구가 한 명 늘어날 때마다 집은 딱 그만큼 넓어져야 불편하지 않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돈이 10% 늘어나면 GDP 규모도 10% 늘어나야만 물가가 오르지 않아요. 우주 분야라는 게 돈은 들어가고 사실상의 결과물은 조금 작은 편이죠. 냉전을 위해서 들어가는 군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폭탄 하나 만들기 위해서 돈을 쓰죠. 근데 그 폭탄이 터져버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물론 경제학에서는 파괴된 인프라의 회복 단계에서는 GDP가 증가한다라고 보지만 그런 시스껄렁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국가 신용도의 하락이 물가 상승을 유인하는 사례라면 현재 러시아라든지 북한 등에서 찾아볼 수 있겠죠. 신용도가 낮아지게 되면 당장 환율이 급등합니다. 환율이 급등하면 해외로부터 조달해 와야 하는 여러 가지 원자재 가격이 덩달아 올라가게 되죠. 이는 결국 시간을 두고 소비자 물가 상승을 유인하게 되죠. 자, 마지막으로 대통령 후보자님들에게 우리 경제를 위해서 좀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건강에 이상이 생기게 되면 여러 가지 징후가 먼저 생겨요. 혈압이 높아진다든지 눈이 황달이 생긴다든지 이런 이상 징후가 생기죠. 마찬가지로 국가 건강에도 문제가 생기면 환율에서 즉각 이상 징후가 생기게 됩니다. 이 환율이 오르거나 내리는 문제는 늘 있을 수 있어요. 혈압처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나라 대비 많이 오르거나 많이 내린다면 국가 건강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둘 다 문제가 있어요. 특히 환율이 급하게 상승하기 시작했다면 금리 상승을 통해서 그 증상을 늦추어야 됩니다. 물론 금리 인상을 시키면 서민들에게는 부담을 더 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정부가 금리를 통제하려 한다면 터키꼴이 날 수가 있어요. 물론 지금 당장 우리네 환율이 그다지 위험한 수준은 아니에요. 혈압으로 따지면 대략 수축기 기준 140 정도?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대략 두 가지 정도의 처방이면 아주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국가 재정의 균형적 배분이 필요합니다. GDP를 늘리기 위한 투자, 그리고 빈민 구휼을 위한 복지, 적당한 배분이 되어야만 하는데요. 요게 균형을 잃어버리고 어느 한쪽으로 과도하게 쏠리게 된다면 양쪽 모두 위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오해하지는 마세요. 제가 복지 정책에 반대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선별적 복지 옹호론자예요. 차별이 심해져서 사회적 스트레스가 커지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특히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이나 택시 기사들을 외면해서는 안 돼요. 그들을 방치해서 파산에 이르게 한다면 그것도 국가 신용도에 문제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다만 국가 경제는 반드시 균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둘째, 중산층도 세금을 분담해야만 합니다.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2018년도를 기준으로 설명드리죠. 우리나라는 소득 상위 10%가 되는 세금이 통합소득 전체 세수의 79%를 차지합니다. 역시 같은 시기를 기준으로 영국은 60%밖에 안 돼요. 캐나다는 54%에 불과하죠. 왜 이렇게 선진국과 큰 차이가 날까요? 우리네 정치인들의 포퓰리즘 수준이 이 모양입니다. 온통 표심에만 신경 쓰느라 중산층의 세율을 이런저런 이유로 계속 과도하게 낮춰놨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부자들이 세금은 더 부담하는 게 타당합니다. 반드시 그래야죠. 하지만 중산층도 적절한 수준의 세금을 나누어서 분담해야만 건강한 재정의 균형을 이룰 수 있어요. 대략 이 정도만 수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나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방문한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네, 물가와 금리 상승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현재 상황을 우리 증시가 잘 이겨내려면 국가 재정의 균형적 배분이 필요하고 또 중산층도 세금을 분담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문한 파트너께서는 이 이야기가 다가올 대선의 후보님들께도 닿길 바란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여러분의 투자에 더 도움이 될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